적정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카페나 식당 방문할 때 또 배달시킬 때 별점 청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낮은 점수를 받은 가게는 주문하기 꺼려지게 되곤 하는데요. 한 기자가 별점 1점을 받은 곳들을 골라 직접 방문해 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취재를 하게 됐고 방문한 현장은 실제로 어땠는지, 또 별점 시스템은 이대로 괜찮은지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별점 많이 받은 가게를 취재 가실 것 같은데 네. 별점 1점을 받은 가게들만 골라서 방문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 예. 8년을 다닌 단골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음식 맛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우연히 그 가게 리뷰를 봤는데 뭐 떡도 질기고 쫄면도 너무 얇고 태어나서 먹은 떡볶이 중에 제일 맛없다 이러면서 별점 1점을 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사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좀 악의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뷰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이제 남긴 리뷰만 보고 안 갔던 많은 가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뷰가 저한테는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다니면서 이제 별점 1점짜리 리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별점 1점짜리 가게들을 추려낸 다음에 직접 네. 가서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리뷰 맞습니다. 올라오거나 별점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온지 일종의 이제 점수, 평점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보셨다는 얘기가 드는 건데요. 네.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일단 가게를. 일단은 별점 1점짜리 리뷰가 있는 카페 3곳이랑 중식당 1곳 이렇게 해서 총 4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네. 별점 1점 리뷰가 실제로 이게 맞는지 그걸 살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한 카페에는 1점짜리 리뷰가 어떻게 남겨져 있었냐면 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자몽에이드, 뭐 편의점 1,000원짜리 주스가 더 맛있다. 네. 뭐 이렇게 남겨져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카페는 뭐 빵은 시중에 파는 과자 먹는 것 같고 최악이다. 디저트는 오래된 맛이 난다. 그리고 뭐 중식당 같은 경우면은 뭐 테이블 끈적거리고 마파두부밥을 시켰는데 공깃밥이 반 개도 안 되는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별점을 1점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가서 그게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마파두부밥을 직접 시켜본다거나 그렇죠. 직접 다 해봤다는 거죠. 그 네, 높은 맞습니다. 평점이나 별점, 그 리뷰가 달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리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메뉴는 1점짜리 리뷰가 달린 메뉴는 꼭 확인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예. 그 비교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안 좋은 맛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예. 근데 최악이다라고 했던 뭐 타르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주 촉촉하거나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국내 웬만한 곳에서 먹은 타르트 맛이랑은 비슷한 정도로 괜찮았고요. 예. 편의점 주스보다 못하다는 뭐 자몽에이드는 자몽을 많이 갈아 넣어서 이제 알갱이가 씹히고 맛있었고요. 그 청결이 문제라던 중식당도 깨끗했고 이게 안 닦아서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테이블 재질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나 싶어서 물걸레로 직접 막 빡빡 닦아보기도 했는데 네, 청결에 문제가 있는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밥 반 공기도 안 준다는 마파두부반 양도 네, 넉넉한 편이었고요. 근데 그 취재를 하려면은 그냥 네. 몰래 잠입 취재하듯이 직접 시켜봤더니 그랬다더라. 이것만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게나 뭐 가게 사장님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물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반응이 그렇죠. 어떻던가요? 뭐 좀 인상 깊었던 가게들이 있었는데 네. 뭐 한 카페는 빵 디저트가 오래된 맛이 난다. 최악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뭐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재료도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재료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동안 10분 만에 먹은 빵 디저트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 동안 걸려서 만든 거라더라고요. 그 반죽하고 뭐 냉장고에 숙성하고 얇게 펴고 막 이렇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이분은 이런 게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경 써서 만든 게 느껴지는 디저트다.
이게 그 손님이 알아줬을 때 가장 기억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들은 별점 리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리뷰를 계속 살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힘들어서 안 보신다는 분들이 제가 취재했을 땐 좀 더 많았고요. 그 중식당 사장님은 리뷰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본다고 이제 고개를 저으셨고 배달도 예전에 하시다가 이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린 뒤에는 그냥 포기하셨다고 했고요. 다른 카페 사장님도 솔직히 리뷰 같은 건 잘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었는데 한 번은 뭐 일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손님께 메뉴 고르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안 기다려주고 등을 돌렸다 이러면서 별점 1점 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럼 서비스해야 괜찮은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른바 이렇게 별점 테러를 당했을 때 가게 사장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그냥 안 보는 걸로 대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별점 리뷰 제도를 뭐 양날의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별점 4.9점, 5.0 뭐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무 내용도 없이 별점 1점이 달리고 별점이 확 깎이니까 이게 이래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싶고 이제 뭐 한 번 이렇게 안 좋은 글이 달리면 며칠은 좀 이렇게 힘들고 속상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리뷰 게시 중단을 신고한다 이러면은 뭐 한 달간 일시 블라인드 조치 이런 게 있고요. 반복적으로 악성 후기가 달면 이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구 삭제는 권한 받기라서 이의 신청하면 또 게시물이 다시 복원되는 뭐 그런 한계점이 있죠. 뭐 악의적인 리뷰를 뭐 고의로 남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실제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 달거나 사실이 아닌 사안으로 남는 경우에 법적 대응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별점 뭐 1점, 2점 남기는 분들에게 댓글을 달았다가 소비자가 리뷰에 욕설을 남겨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고요. 허위사실 유포나 영업방해, 명예훼손 이런 걸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뭐 물질적 피해를 입은 거를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리뷰가 어떨 때는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실제 뭐 피해 사례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매장의 경우에는 일단 리뷰가 좋게 올라오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리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매출이랑 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떡볶이 배달 매장이었는데 뭐 떡에서 냄새가 나는지 항상 이제 확인을 하고 요리하시는 분인데 어떤 소비자가 뭐 별점 1점을 주면서 떡에서 신내가 난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배달앱 쪽에서 블라인드 처리는 해줬는데 그 사이에만 이제 주문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 그러니까 별점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매출에 이렇게 바로바로 타격이 있으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6월에 한 손님은 실제로 배달앱으로 주문한 다음에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끝내 이제 환불을 받고도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를 남겼고 그 50대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정보를 얻는 효과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객과 소통하는 통로라는 거고요.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고 뭐 품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저도 손님으로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이게 때로는 정말 뭐 불친절하거나 위생 엉망이거나 맛에 기본조차 안 된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을 남긴 손님도 진짜 그렇게 남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비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이기는 합니다. 이용자가 식당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죠. 사전에 여기 선택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근거 없이 악의적인 어떤 리뷰를 쓰거나 이른바 별점 테러를 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보시기에?
뭐 감정적인 어떤 뭐 그 화나거나 이런 걸 쏟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업적 목적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친절을 겪거나 맛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했을 때 이게 뭐 1점부터 5점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뭐 중간이나 이런 걸 선택한다기보다는 되게 좋거나 되게 안 좋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플랫폼 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악성 후기나 별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긴 한 겁니까? 네, 있습니다. 뭐 쿠팡 입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점업체 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고 테러 수준의 별점은 아예 평가 지표에 반영하지 않고요. 배달의 민족도 한 번에 낮은 별점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후기 작성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작성한 후기를 지우고 다시 작성하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선가 노력은 네. 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들 얘기도 직접 들어보셨으니까 어떤 네.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별점 리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별점 리뷰를 실제로 없앴고요. 예. 근데 여전히 평균 별점이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심지어 이용하지도 않은 가게에 별점을 남길 수 있게 호출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일단은 방문한 가게만 남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리뷰를 남길 때 일단 책임감이 들 수 있게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뭐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처럼 이제 사장님도 직원도 역으로 소비자에게 이 어떤 소비자인지를 리뷰를 남기는 시스템을 네네. 좀 갖추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악의적인 별점 테러 소비자는 반복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도 이 리뷰가 믿을 만한 건지 볼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는 이제 별점과 리뷰를 그냥 아예 다 없애고 예. 뭐 좋으면 알아서 다시 이용할 테니까 재주문율로 뭐 평가하자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소비자 눈높이에서 좀 더 상세한 후기를 볼 수 없어서 권리가 침해될 거라는 반론도 있는데 그렇다면 별점을 없애고 리뷰만 남기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8356님께서요. 체헐리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사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런 의견도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산업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가치를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는데 오늘 소개할 책 그 경험을 단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공항 가실 때 주로 어떤 수단을 타고 이동을 하시나요? 보통 공항버스 많이 타죠. 공항버스, 네. 보통 택시, 그다음에 공항철도 공항버스 이렇게 있는데 버스를 많이 타시는군요. 예. 저도 한 달 전쯤에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 공항으로 가는데요. 근데 미국 가는 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강연을 잡았어요. 네. 그 가는 날 왜냐하면 강연료가 하도 두둑해가지고 대기업을 사는 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땐 택시 타도 강연을 하고 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택시를 잡고 공항에서 그나마 저녁 7시 40분 비행기여서 네. 강연이 3시쯤 끝나니까 건대쯤에서 끝나고 가면 되겠다. 그 간신히 다 도착하겠다 했는데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차 막혔구나. 택시 안 잡히고 차 막히고 해가지고 5시 4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가는 건데 2시간 전에 도착을 하면 네.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 출국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예.
근데 다행인지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려가지고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아찔한 경험을 앞으로 몇 년 안에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예. U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AM요? 네네. 이렇다라고 한다면 UAM이 본격화되면요.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요. 한 15분, 2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강연을 한 2건 정도 하고 가도 될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UAM을 다룬 책이 어떤 건데 그러세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 책. UAM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UAM이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UAM에 대한 걸 아시려면요. 이게 어반 에어 모빌리티 약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EVTOL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예. eVTOL이라고 읽거든요. 이비톨이라고 네, 그래요? eVTOL. 일렉트릭 이비톨. 네. EVTOL이라서요. 네.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의 줄임말입니다. 아, 이렇게 어려워요. 네, 발음도 되게 정직하죠. 전동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바로 UAM은요. 이 eVTOL을 이용해서 도심 권역을 이동하는 항공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UAM은 얼핏 생각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는 eVTOL이 그런 것이고요. UAM은 바로 그런 기체, 운항, 서비스 등을 총합한 그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 머릿속에는 네. 그 드론만 자꾸 떠올라서 네네. 드론 택시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시연한 적도 있어서.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eVTOL이라고 부르고 네네. 네. 그리고 그 서비스까지 다 포괄하는 것을 UAM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고요. 날개를 달려서 날개 프로펠러를 달린 형태도 있고요. 그 예. 프로펠러가 이동하는 형태도 있어가지고 그게 3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기체는 존재합니다. 근데 요즘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다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UAM으로는 그 내연기관 옛날에는 우리 모형 헬기 같은 거 띄울 때 띵 하면서 이렇게 내연기관이 들어간 네. 엔진이 들어간 헬리콥터 띄우고 뭐 그걸 이제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역시 옛날 사람.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보는 것 그쵸. 같아요.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전기로 많이 하고요. 네. 이거 자체도 eVTOL이라고 했을 때 앞에 이자가 이미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전기로 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연기관차도 사실은 전기차로 대체해가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의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처음에 이건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전기로 만들자.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합의하에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은 부품도 많고 하니까 뭔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기로 하면은 부품 수가 확 줄어들면서 부품이 줄면은 고장날 여지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요? 네. 아니 자동차는 네. 전기 자동차가 더 무겁던데요. 왜냐하면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배터리가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연기관차인 BMW 5의 상위 트림 최대 중량이 1960kg이에요. 예. 그런데 그 UAM의 최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비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조비라는 기업에서 5인승 eVTOL의 공차 중량을 발표했는데 1815kg입니다. 그래 적네요. 네, 더 적죠. 예. 근데 앞으로 배터리가 발달하면 이 부분을 한 100kg, 200kg 줄일 수 있으면 사람을 2명, 3명 더 태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을 보면은 이것이 훨씬 더 전기로 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시연하는 거 보니까 2명밖에 못 하던데 그게 지금 5인승 뭐 그 이상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게 이제 드론의 한계예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를 때, 예. 그다음에 앞으로 갈 때 전부 다 드론의 그 프로펠러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사람도 많이 태울 수가 없고 그 전력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날개랑 결합한 거는 일단 한번 날아오른 다음엔 양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추진력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때는 5인승까지도 7인승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론 모양이 아니라 네.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뜰 때는 아래를 향하다가 네네. 날아갈 땐 뒤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네. 형태가 나는 네, 거죠. 그런 형태가 가장 효율이 좋은 형태로 이비톨에서는 좀 개발된 형태입니다. 근데 UAM, 네. 투자 뭐 이런 개념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 UAM의 시장 규모를 1,201조 원으로 예측을 했어요. 네. 컨설팅사인 롤랜드버거는 같은 기간에 19조 원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또 다른 컨설팅사는 KPMG에서는 143조 원으로 전망을 해서요. 말하자면 모른다는 얘기죠. 컨설팅사도 모른다는 네.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영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네. 개발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시장이 생기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발전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크레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19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직원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향후 그룹의 방향성을 차 50%, UAM 30%, 로보틱스 20%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어떤 생각 구상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이 한 20%, 30%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에서 UAM이 한 30%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르쉐 컨설팅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모빌리티 시장은 9,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